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300명을 넘어선 가운데 확산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3차 대유행을 공식화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선 수도권 등의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담화를 통해 K-방역이 위기를 맞고 있다며 연말 모임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전국에서 수험생이 몰리는 노량진의 유명 임용고시 준비학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26명이나 확진됐는데 하루 앞으로 다가온 임용고시 시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두환 씨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기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곧 내려집니다. 전두환 씨는 검찰이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기자 부인인 이순자 씨 소유라고 반발하며 법정 공방을 이어왔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흡연 손실을 배상하라며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 원대 소송에서 졌습니다. 재판부는 담배값에 경고문이나 청소년 판매 금지 문구를 표시한 만큼 표시상 결함이 없고 질병의 인과관계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실수요 충족이라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호텔 난민 전략이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더 뉴스 60초 뒤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가탄, 과연 뭐가 다를까요? 성분부터 다릅니다. 효과도 다르죠. 잇몸병엔 이가탄. 그래서 이가탄은 다릅니다. 잇몸병인 역시 이가탄입니다. 아시죠? 이가탄. 매출을 어쩐다. 판촉물을 고려하라.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 고려하라. 선생님께 묻습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데 지하철과 도심 속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입지에 부동산 규제를 벗어난 틈새 상품이 어디 없나요? 상암 DMC와 창릉 신도시의 인프라를 모두 누리는 섹션 오피스. 서부선과 직통 연결되는 멀티 노선으로 더 편리하게 성공을 향한 비즈니스의 준비는 끝났다. DMC 스타비즈 향동 지구역. 대림산업 시공. K-방역의 위기.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맨 처음 꺼낸 문구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겠죠. 더구나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민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다시 한번 K-방역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그나마 숨통이 트였던 우리의 일상이 다시 제약될 것입니다. 한 해 동안 걱정만 안고 살았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께서 또다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관련 지표를 보면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하루 신규 확진자입니다. 지난 18일 300명대에 진입한 뒤 사흘 연속 늘었습니다. 84일 만에 최다인 363명이 됐습니다. 지역사회 전파 정도를 나타내는 국내 발생 역시 83일 만에 300명을 웃돌았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2차 유행이 진행됐던 8월 말 수준이 됐습니다. 방역당국이 특히 상황이 심각한 수도권의 확산세를 3차 유행으로 판단하기로 한 이유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지역사회 유행이 본격화되며 대규모 유행으로 진행되는 양상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고 지난 2, 3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 유행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문제는 최근 감염이 수도권과 같은 특정 지역 그리고 특정 집단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란 점입니다. 이전 1, 2차 유행 때와는 양상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전국에 걸쳐서 일상 곳곳에서 크고 작은 감염이 속출하다 보니 감염 경로를 추적하는 과정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전파 고리를 끊지 못하는 사이에 추가 감염이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당국의 노력과 함께 모임 자제, 방역 수칙 준수 등 시민 개개인의 협조와 주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코로나19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중등교사 임용고시 1차 시험이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국에서 수험생이 몰리는 서울 노량진의 유명 임용고시 준비학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사람만 26명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 네, 서울 노량진에 있는 임용학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앞서 제가 이곳에서 오전에는 관련 확진자를 8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후 들어 결과가 나오면서 추가 확진자가 늘어 현재 관련 확진자는 26명까지 늘었습니다. 이 학원에서 특성상 좁은 공간에서 수강생들이 많이 다닥다닥 붙어서 수업을 듣는 특성상 아무래도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그럼 학원은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 학원은 전국에서 수강생들을 찾는 유명 대형 학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텅텅 비어 있는데요. 이 방역 때문에 폐쇄된 건 아니고 건물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인근으로 이사 가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5일까지는 이곳 건물에서 수업을 진행을 한 거고 그 다음 날부터 이사를 간 겁니다. 현재 이 건물은 총 12층짜리 건물로 강의실의 6층과 11층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첫 확진자는 언제 나온 겁니까? 네, 첫 확진자는 이틀 전인 지난 18일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에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 두 명은 각각 부천과 인천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북에서 6명의 확진자가 쏟아진 겁니다. 방역 당국이 직접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6명 중 대부분은 지난 14일 토요일 학원 안에서 확진자나 접촉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학원뿐 아니라 학원 직원까지 연이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앞서 전해드린 대로 노량진 임용학원발 환자는 26명까지 늘어난 겁니다. 전국에서 학생들이 오는 학원 특성상 확진자는 각 지역으로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강의실을 다녀간 수강생 214명을 전원 밀접 접촉자로 분류하고 자가 격리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중등 임용고시 시험이 당장 내일이라는 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내일 중등 임용고시 시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시험 하루 전날 날벼락에 떨어진 건데요. 아직 진단 검사를 받지 않거나 자가격리를 해야 할 수험생이 몰래 시험을 볼 가능성이 있어 대규모 집단 감염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용고시 준비생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서는 해열제를 먹고서라도 시험을 치르겠다는 의견을 내비친 수험생들도 적지 않은데요. 시험 이후도 더 큰 문제입니다. 이번에 중등 임용고시를 보는 수험생 상당수가 일선 학교의 기간제 교사고 시험 감독은 대부분 현직 교사들이 맡게 됩니다. 아직 정확한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시험을 치르고 이들이 다시 학교에 간다면 임용고시발 확산이 일선 학교로 옮겨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교육부는 시험 연기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노량진 대형 임용학원 앞에서 YTN 김우준입니다. 네, 노량진 임용고시 학원 상황 보셨는데 대학가도 비상입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계속되면서 2학기 대면 수업을 들렸던 대학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연세대에서는 누적 확진자가 학생만 17명으로 늘어났고 서강대는 강의실 등이 폐쇄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준명 기자. 네, 서울 연세대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연세대에서는 확진자가 또 더 늘었다던데 자세한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연세대 측은 어제 하루 학생 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공학원 건물에서 2명, 백양관에서 1명, 외부에서 감염된 학생 1명입니다. 현재 학교 측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연세대에서 감염이 시작된 건 지난 16일입니다. 공대 소모임에 참석한 학생 1명이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 어제까지 공대 소모임뿐만 아니라 기타 감염 경로를 통해 16명이 추가로 감염돼 연세대 학생 1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공대 소모임 식사와 관련해서 확진된 학생은 모두 10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세대 측은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들이 방문한 시설들을 방역하고 건물은 물론 캠퍼스 전체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연세대뿐만 아니라 인접한 곳이죠. 서울 신촌의 다른 대학에서도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연세대학교 인근에 있는 서강대학교와 홍익대학교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주요 대학들이 모여있는 신촌대학가는 지금 비상에 걸렸습니다. 서강대의 경우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이 대면 강의에 출석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도서관 등 시설 대부분이 폐쇄됐습니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서강대 학생은 이틀 전 대면 강의에 출석했습니다. 해당 학생은 강의를 마치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고 이튿날 마포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서강대학교 총학생회층은 설명했습니다. 우선 수업이 진행된 경영관 1층 강의실은 방역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당시 대면 강의에 함께한 다른 수강생과 교수, 조교 등 40여 명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고 이들이 방문한 학교 건물과 엘리베이터 등에 대해서도 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서강대는 출입 제한 안내문을 걸고 방문객 전원의 신원을 확인하며 외부인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흘간은 필수 시설을 제외하고 학교 도서관을 포함해 시설 대부분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 7일까지 실험 실습 등 모든 학부 수업을 비대면 강의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은 학생회가 주관하는 행사도 전면 취소될 예정입니다. 홍익대학교에서는 기숙사에 사는 학생 1명이 그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각 학교에서 아직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추가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무증상 감염이 많은 젊은 층의 특성상 확산의 범위와 속도를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학업 등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면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젊은 세대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에서 YTN 신준명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법원이 1,000억 원에 달하는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서 제3자 명의인 서울 연희동 자택을 압류하고 공매 처분한 검찰의 집행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1시 50분 검사의 추징에 반발해 전 씨 측이 신청한 재판 집행 이의 사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전 씨 측은 과거 대법원 판결로 부과된 추징금 2천여억 원 때문에 지난 2018년 부인 이순자 씨 명의인 연희동 자택 등이 공매에 넘겨지자 제3자의 명의라는 이유 등으로 이의를 신청해 법정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전 씨 장남인 재국 씨와 일가 모두 해당 주택이 차명 재산인 걸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고 전 씨에게 유입된 뇌물로 마련된 부동산인 만큼 불법 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8월 검찰이 전 씨 장녀 명의인 경기도 안양시 임야를 공매해 10억여 원을 추가로 환수하면서 전 씨 추징금 미납액은 991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두환 씨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압류하는 게 적법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1,000억 원에 달하는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제3자 명의인 서울 연희동 자택을 압류하고 공매 처분한 검찰의 집행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추가로 정리가 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서울 지역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그리고 신촌 대학가 상황까지 전해드렸는데 네. 이렇게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전남 순천시에선 전국에서 처음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상향했고 전북 전주시와 익산시도 1.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충남 아산 선문대학교에서도 학생들 사이에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문석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아산 선문대 상황이 심각해 보입니다. 추가 확진자만 7명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8명이었는데 이제는 확진자가 15명으로 늘었습니다. 2명은 밀접 접촉자로 재검사에서 확진됐고 나머지는 같이 방을 썼거나 식사를 함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문대 학생 11명이 지난 주말 보령 대천해수욕장에 다녀왔는데 이 모임에서 확진자가 속출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전체 기숙사 7개 동 가운데 3개 동이 집단 격리된 상태고 나머지 동 학생들에게도 방역당국이 이동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이 대학에는 지금 이동 선별진료소가 설치돼 확진자와 함께 수업을 받은 2천여 명을 전수검사하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심각한 곳 이곳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서 간단하게 전해드리긴 했지만 지역사회 감염이 비상인 전남 순천시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죠. 네, 그렇습니다. 전남 순천에선 최근 2주 사이에 60명 넘게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오늘만 7명이 늘어났는데 이 중 1명은 고교 3학년 학생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고 학생과 교직원 600여 명이 전수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순천에선 지금 학교와 가족, 지인 모임, 체육시설 등 일상 공간에서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감염원이 불분명한 확진자가 늘고 전파 속도가 무척 빠르다며 순천시는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5단계로 개편한 뒤 2단계로 올린 곳은 순천시가 처음입니다. 네, 순천시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이 산발적인 집단 감염으로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 전북 익산의 원광대병원 병동이 새로 동일 집단 격리에 들어갔다고요. 네, 익산 원광대병원에서 입원 환자 등 11명이 확진됐습니다. 환자 대부분 50대에서 60대로 먼저 확진된 간호사와 접촉한 뒤 검체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염이 속출하자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나온 병동을 동일 집단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병원이 있는 익산 그리고 전주 지역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상향했습니다. 강원도 지역 확산세도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춘천에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서 일하던 천주교 신부와 지역 아동센터 수녀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청소년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곳이라는 점에서 이곳을 다녀간 학생들 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 확산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또 춘천의 한 초등학교와 관련해 일가족 4명이 확진돼 전체 학생과 교직원 1000여 명에 대해 오늘 전수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철원과 원주, 강릉 등에서도 감염자가 속출해서 강원도는 지금 음압병실이 10여 곳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중증으로 악화할 수 있는 노인 확진자가 증가세여서 방역당국이 추가 병상 확보에 나선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문석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상황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에 16만 명 이상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사망자는 1분에 1명꼴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도 높은 확산 억제 체계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추수감사절이 또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은 봄철 1차 확산 때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일부 지역 중심으로 확산하는 게 아니라 미국 전역이 집중 발생 지역, 이른바 핫스팟입니다. 무려 44개 주에서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가 그 전주보다 10% 이상 늘었습니다. 감소한 곳은 하와이 한 곳뿐입니다. The surge that we thought we were having then was really nothing compared to what we're experiencing now. We're more than double where we were back in May, and it's tiring. 하루 신규 확진자도 지난 13일에 이어 다시 1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도 16만 1000여 명으로 최다 기록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그전 일주일과 비교해 무려 27%나 상승한 수치입니다. 하루 사망자도 1800여 명으로 6개월 만에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1분당 1명 이상꼴로 코로나19에 희생된 셈입니다. 각 주 정부에서 강도 높은 규제 강화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확산세는 좀처럼 잡히질 않고 있습니다. As many of you have seen, it is raging across the upper Midwest and across this nation. We're seeing infection rates in the states surrounding Minnesota that are the highest on the planet. 보건 전문가들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주 정부는 확산의 매개체가 될 가족 모임을 억제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오늘 미국 식품의약국이죠. FDA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 백신의 보관, 운송을 위한 드라이아이스와 영하 7, 80도의 초저온 냉동시설 등 각종 수요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철원 기자입니다.
화이자와 독일의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오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유럽 의료계가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Die Impfstoffe, wenn die wirklich einen so hohen Wirkungsgrad haben von über 90%, dann sind das natürlich ganz hervorragende Waffen gegen diese Pandemie. Das ist großartig, ja.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질 경우 즉각 유통이 가능해지게 됨에 따라 전 세계로 수송을 해야 하는 항공업계도 덩달아 분주해졌습니다. 문제는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백신은 초저온 상태를 유지하면서 운송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영하 70에서 80도의 초저온 상태에서 보관 운송돼야 하는 이 백신의 특성상 드라이 아이스의 주문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한 항공사는 이를 두고 특별한 도전이라며 초저온 냉동 시설을 급하게 점검하는 등 운송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In solchen Containern transportiert wird. Für minus 70 Grad ist aber auch eine Lösung, auf die wir uns durchaus einstellen. 이와 관련해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최대 4,875회 분량의 백신을 하나의 특수 용기에 담는 방식으로 수송할 계획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미국의 주 정부는 물론 병원, 약국 체인에서도 드라이 아이스의 생산 용량을 확인하고 냉동시설 수주 잔량 파악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확보할 수 있는 모든 백신을 필요로 하는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화이자 백신의 초저온 유통 문제가 각국 보건당국의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3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방역당국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3차 유행이 진행되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상황 먼저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알려주시죠. 일단 최근 상황을 보면은 11월 13일 기준으로 해서 200명대를 기록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사흘 연속 200명대를 보였거든요. 근데 그 개항성 수치면에서 봐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고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사흘 연속 그 이후에는 300명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00명대를 기록한 이후에도 계속 수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항성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건당국에서 밝힌 것처럼 실제 3차 대유행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프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전반적으로 우상향을 지금 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방역당국의 이와 관련한 발언이 있었는데 저희가 준비한 녹취가 있습니다. 먼저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방역당국이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3차 유행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내용 함께 들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서울의 감염 확산 속도가 빨라 매일 20명 내외의 환자 증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도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지역사회 유행이 본격화되며 대규모 유행으로 진행되는 양상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고 지난 2, 3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 유행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네, 방역당국이 3차 유행으로 진단했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서울시가 이번 재확산의 원인으로 지난 8월 도심 집회를 언급했다가 이후에 논란이 커지면서 오후에 해명 자료를 내놓기도 했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확산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봐서는 최근에 이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개편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1단계가 추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1단계는 과거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방역 조치가 완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역 조치가 완화됐던 측면이 실제로 젊은 층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약간 그동안 기피했던 대인 어떤 접촉을 활발하게 진행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실제로는 요즘에 날씨가 또 추워지고 있는 이런 요인들도 같이 더불어서 작용을 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주목해야 할 숫자가 감염 재생산 지수인데 이게 1.5를 넘은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당초 방역 당국이 예상했던 것보다 이 감염 재생산 지수가 올라가는 것 그리고 확산세가 더 빨라지는 것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염 재생산 지수는 말 그대로 한 명이 감염됐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몇 명을 감염시키냐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이번 주 초반만 해도 방역당국에서 밝힌 감염 재생산 지수가 1.12였습니다. 근데 불과 일주일이 채 지나지도 않아가지고 벌써 1.5까지 도달했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우리나라 내에서 지금 어떤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만큼 앞으로 이런 상승세는 앞으로 계속 될 것 같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 그만큼 또 중환자의 비율도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인 건데 이런 추세라면 또 의료 체계가 감당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1, 2주 내에는 약간 병상 부족 문제가 다시 또 수면 위에 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정확하게 지금 방역당국에서 과거에 현재 수치로는 8월, 9월 당시 한 전국적으로 200여 개의 중환자 병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 뒤에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확보했는지는 정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8, 9월 달 기준으로 보면은 전국적으로 한 200여 개의 중환자 병상이 있고 그중에 수도권에서 절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 위중증 환자 비율이 한 80에서 90명대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은 병상이 한 110여 개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신규 확진자가 한 300명대를 기록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통계를 봐서는 신규 확진자의 한 3에서 5%가 위중증으로 간다라고 보고 있고 그 기간이 아마 한 2주에서 3주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런 추세라고 하면 실제로 계산법상으로는 하루에 10명 정도의 위중증 환자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진행을 한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야지만 위중증 환자가 발생을 하는 면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조만간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나기 시작하면 이 중환자 병상이 상당 부분 차지를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한 3주 정도 되면 실제로 부족 상태가 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부분에서 걱정이 커지니까 이런 확산세를 꺾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수도권이나 이렇게 좀 상황이 심각한 곳에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금 추세로 봐서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과거에 우리가 1단계에서 1.5단계 넘어갈 때에는 보건당국에서 정했던 그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의 매뉴얼에 맞춰서 단계를 조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측면은 어떻게 보면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거든요. 이게 당시에는 지금과는 또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로는 아직 2단계로의 격상 조건은 안 됐더라도 실제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앞으로 2주도 채 안 남은 시점에서 수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수능 이후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위중증 환자의 병실 문제가 지금 당장은 괜찮더라도 2, 3주 후에 그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선제적인 조치가 또 필요한 부분이겠네요. 그 의료 체계와 관련해서도요. 그렇죠. 그만큼 신규 확진자를 줄여줘야지만 위중증 환자도 같이 발생 숫자가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지자체별로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을 따로 하다 보니까 통합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전국적으로 통합을 할 필요는 없습니까? 일단 그 상황에 맞게 좀 합리적으로 판단을 융통성 있게 해야 되는데 일단 대개는 보건당국에서 기본적으로는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지자체별로 구분해서 대응을 하는 게 맞을 때도 있고요. 어떨 때에는 지금처럼 전국적인 확산의 조짐이 보일 때에는 통합적으로 관리한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게 좀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관련된 그래픽을 보고 계시는데 순천시가 2단계를 적용을 해서 달라진 점입니다. 이게 선제적으로 수도권이나 강원 지역 등에 적용이 된다면 가장 핵심적인 거는 결국 그 영업시간 제한과 영업 방식 제한, 결국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타격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 방역당국도 좀 고심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시점에서 채 기준에 못 미쳤기 때문에 경제를 생각해서 방역 조치를 격상하지 않으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확산이 더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 여파는 더 오래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전의 양면 같기 때문에 먼저 대응을 하느냐 나중에 후처리를 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사후 처리를 했을 때는 더 파장이 오래 갈 수도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취재기자 통해서 내용을 전해드린 것처럼 지금 2학기에 대면 수업을 늘렸던 대학가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역 조치를 완화하면서 실제로 전 국민이 다 마찬가지긴 했습니다. 근데 젊은 층 위주로 실제로 많이들 대인 접촉을 많이 했고요. 근데 이러한 부분은 실제로 과거에 상반기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안 좋을 때도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없었던 지금 학교 내 감염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학가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에서 계속 확진자 학교 내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그 사회 전반에 걸쳐서 코로나19의 전파에 그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축적돼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런 굉장히 축적돼 있는 에너지가 계속 발산하면서 실제로 다양한 분야로 해가지고 전파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어쩌면 학교 내 감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지금 신촌 일대, 그러니까 대학가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초기이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대응을 못하면 더 확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신촌 대학가 젊은 층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인데, 앞서 저희가 취재 기자도 나가서 전해드리긴 했지만 서울 노량진의 임용고시 준비학원에서도 현재까지 파악된 확진자만 최소 26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접촉자 분석을 빨리 해야 되는 거고요. 선제적으로 진단검사를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바로 내일 또 임용고시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직 감염은 됐는데 잠복기인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와중에서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물론 마스크를 쓰고 시험을 봅니다만, 이 시험을 본다는 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여러 가지가 제한점이 오다 보면 마스크 착용에도 소홀한 면이 시험 도중에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네. 그 과정에서 접촉 과정에서 충분히 확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실제로 시험을 보신 분들에 대한 사후 어떤 모니터링도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이 시험인데 시험 연기나 할 필요는 없겠습니까? 지금 단계에서 시험 연기하기에는 그마저 또 사회적인 파장이 또 만만치 않을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 바로 내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정확하게 방역당국도 파악을 못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불가피하게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 실제로 그 사후 관리나 당시의 시험 고사장 내에서의 어떤 관리는 좀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그 판단 때문에이신지 저희 취재 기자도 취재를 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교육부는 시험 연기를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고 하는데, 시험 연기를 안 했을 경우에 안 하더라도 내일 시험을 정상적으로 치르더라도 철저한 그 시험장 내에서 방역 수칙에 대한 점검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2주에 있을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겨울철의 초반부다 보니까 이제 호흡기 증상, 실제로는 독감은 아직 유행하는 시기가 채 시작은 안 됐고요. 감기 환자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환경에서 임상 증상이 일정 부분 공유를 하다 보니까 코로나19하고 굉장히 혼동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당일날 분명히 수능을 치는 학생들 내에서도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이 학생들에 대해서 별도의 시험장을 현재는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게 충분히 공간이 될 거냐, 이 문제도 있고, 시험을 보는 학생들 입장에서 만약에 어떤 의심 환자들과 같이 시험을 봤을 때 심적 부담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는 약을 먹는다든가 이렇게 증상을 감추려고 하는 경향성도 분명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시험 이후에도 큰 어떤 빠른 증가세를 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 이후의 관리,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부터는 백신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효능이 모두 95% 내외인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 교수님께서는 이번 결과 발표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은 글쎄요, 화이자 같은 경우에 당초에 중간 결과 보고에서는 90%의 예방률을 보인다고 했다가 얼마 전에 95% 상향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물론 이게 방어율 측면에서는 최종 결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임상 3상의 최종 결과는 아닙니다. 임상 3상의 최종 결과는 우리가 지금 방어율 가지고 자꾸 화이자나 모더나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백신 개발에 있어서 일반적인 지표는 아니고요. 보통 항체가를 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항체가나 아니면 안전성에 관련된 부분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어율 측면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문제는
당시에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4만여 명, 그리고 모더나는 3만 명이 임상 3상 대상자였거든요. 근데 전수조사를 한 게 아니라 표본조사를 해가지고 확진자를 선별을 했고 그중에 위약 백신과 진짜 백신의 차이점을 구분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수치입니다. 그래서 표본조사다 보니까 일정 부분 한계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표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었으면은 이게 전수조사랑 거의 비슷한 결과를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선 그래픽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교수님께서도 코로나19 백신 예방률, 최근 글로벌 제약사들이 내놓은 게 수치상만 놓고 봤을 때는 좀 고무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된 측면이 있는데 다른 일반 질병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수년 동안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안전성을 검증을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완전히 불식할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있죠. 지금 파이자하고 모더나 백신은 RNA 백신 형태고요. 지금까지 상용화된 케이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개발된 백신 개발의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얘기는 반대로 안전성이 채 검증이 안 됐다. 그러니까 지금 단기간의 안전성 상에서는 특이적인 이상 반응이 없었다라고만 일단은 제약사 측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 부분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나 지금 RNA 백신은 유전자 백신의 개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RNA나 DNA 백신 같은 경우가 실제로 그러니까 대상자인 사람한테에서 사람의 염색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검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는 이상 반응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단기간에 걸쳐서 우리의 염색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모니터링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18세 미만의 어린 계층은 맞지 않도록 한 게 이들 젊은 계층, 어린 계층에 대한 임상시험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부분이 있죠. 특히나 말씀하신 것처럼 만 18세 미만뿐만 아니라 특히나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더 민감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선 영유아가 어떻게 보면은 다른 백신에서는 우선 접종 대상자 그룹에 속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유아는 우선 대상 접종자에서 좀 제외를 하는 게 맞겠다. 왜냐하면 채 안전성이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영유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좀 추후에 지켜보고 접종을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화이자가 오늘 백신 긴급 사용을 신청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있었는데 긴급 사용 승인 이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말 그대로 상황이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특히 전세적으로 굉장히 안 좋거든요. 특히 지금 겨울철로 들어서면서부터 미국도 그렇고 유럽 각지에서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상황을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으로 빨리 진행하는 그래서 승인도 일정 부분 기본적인 요건만 맞추면 승인을 하고 향후에 좀 지켜본 후에 정식 승인을 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APEC과 G20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합니다. 미국 대선 이후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외교 무대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나연수 기자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과 주요 20개국 협의체인 G20 정상회의가 사흘 동안 화상으로 개최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의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경험을 공유하고 인도적 지원과 치료제, 백신 개발 노력 등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략으로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알리고 세계 경제 회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주 아세안 관련 회의에서부터 강조해온 필수 인력의 원활한 이동의 필요성을 다시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방역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인의 왕래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G20 정상회의 정상선언문에 필수 인력의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모색한다는 내용을 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는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마지막 충돌의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 대선 이후 좀처럼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 회의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국이 지난 15일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 서명하며 다시 한번 존재감을 드러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결정에 중국 견제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시 주석 역시 미 대선에서 패배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강경 발언을 쏟아낼 가능성이 있어서 미중 신경전 속에 정상 성명 등이 순조롭게 도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미국 하원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 2건을 초당적으로 채택한 가운데 바이든 당선인도 외교정책에서 한미동맹을 우선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더불어민주당의 한반도 TF 의원들은 한반도 문제가 바이든 정부 외교정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하원이 정권 교체기에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내용의 결의안 2건을 초당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야기된 한미동맹 균열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난항을 겪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단연 협상으로 조속히 체결하고 주한미군 주둔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취해야 할 한미 관계에 대한 길을 제시한 셈입니다. The world is watching what the priorities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are going to be. And we sent a very clear message. South Korea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relationships in the world. 워싱턴을 방문 중인 여당의 한반도 TF 의원단은 바이든 정부가 한미 동맹과 한반도 문제를 핵심 외교 정책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의원들과 전직 주한 미국 대사 등을 만나 이런 뜻을 바이든 당선인에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We are Joe Biden new administration coming here. We are restore the alliance between, and we are serving the cost sharing and the burden sharing. We can seek the solution. 또 남북이 전쟁 상태로 남아있는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며 영구적인 평화협정으로 가야 할 필요성도 호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바마 정부의 마지막 백악관 비서실장이었던 데니스 맥도노 전 실장은 바이든 정부 초기에는 외교 정책이 우선순위가 되지 못할 것이지만 내각을 통해 일상적인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곳곳의 체감온도가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날씨가 더 추워진다고 합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평화의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권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흐린 하늘에 찬바람이 불면서 날씨가 무척 추워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3.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무려 기온이 12도나 낮고요.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권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퇴근길에는 지금보다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더 추워지니까요. 퇴근길에는 머플러나 따뜻한 겉옷 등 바람을 막을 수 있는 따뜻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은 다시 맑은 하늘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오늘보다 더 날씨가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양주가 영하 6도, 파주와 철원은 영하 5도 등 중부지방 곳곳의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서울과 대구 1도, 광주 3도, 부산은 6도로 오늘보다 2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2도, 대전과 대구 15도, 부산은 17도로 예상되고요. 찬바람이 불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절기 소설인 휴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고요. 비가 그친 뒤 다음 주 초반에는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갑작스레 찾아온 추위에 면역력이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니까요. 따뜻한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평화의 공원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300명대를 넘어선 가운데 확산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3차 대유행을 공식화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선 수도권 등의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담화를 통해 K-방역이 위기를 맞고 있다며 연말 모임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전국에서 수험생이 몰리는 노량진의 유명 임용고시 준비학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26명이나 확진됐는데 하루 앞으로 다가온 임용고시 시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두환 씨의 서울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검찰의 조치 일부는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본체와 정원은 압류 대상이 아니지만 결체는 불법 재산이라서 압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흡연 손실을 배상하라며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 원대 소송에서 졌습니다. 재판부는 담배값에 경고문이나 청소년 판매 금지 문구를 표시한 만큼 표시상 결함이 없고 질병의 인과관계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실수요 충족이라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호텔 난민 전락이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임대차 3법은 집이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입니다. 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터지는 화산처럼. 어제 정부가 호텔방을 개조해 전 월세집으로 공급하겠다고 한 뒤 정치권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호텔 난민이라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실수요 충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하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어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가운데 하나죠. 호텔 전세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계속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어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이 빈집과 상가, 호텔 등을 주거용으로 개조해 공급하겠다는 게 골자였죠. 이 가운데서도 특히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가장 먼저 말을 꺼냈던 호텔 전세가 논란입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호텔 난민 전락에 국민이 분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주거 안정은 원하는 때, 원하는 장소에 내 집을 마련하는 건데 남들이 살지 않는 집이나 처치곤란한 호텔에서 어쩔 수 없이 사는 건 주거 안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책임감도 없고 현실감도 없는 분들이 부동산 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생각은 다릅니다. 이번 대책은 전세 실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단기 공급 물량 확충이 목적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쉐어하우스와 비슷하다며 쾌적하고 안전성까지 확보하는 공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 미래주거 추진단은 어제 정부가 발표한 대책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매입 임대주택을 직접 둘러봤습니다. 진선미 추진단장은 부동산 정책이 공급이나 가격 위주에 너무 집중됐다며 오히려 주거의 질에 초점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이딴 부동산 대책 논란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교체설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 개각을 앞두고 이낙연 대표가 이 문 대통령과 독대해 김 장관의 교체 필요성을 건의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이에 민주당과 청와대는 이 대표가 독대한 건 맞지만 이 구체적인 사람을 거론한 건 오보라고 부인했습니다. 네, 이미 한 차례 불발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놓고도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고 있죠. 네, 민주당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올해 안에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출범하겠다는 강한 의지입니다. 그래서 야당의 동의 없이도 공수처법을 개정해 공수처장을 뽑고야 말겠다는 건데요. 이낙연 대표 오늘도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더는 기다리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법사위가 의원들의 지혜를 모은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다만 기존에 추천된 공수처장 후보 가운데 재투표하는 방식이라면 협의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뭐라고 욕을 해야 시원할지 모르겠다며 막말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장외투쟁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공수처법 개정은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함부로 법을 바꾸어서 자기들 마음에 드는 공수처장 같지 않은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것을 저희들은 좌시하지 않고 우리도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이런 분열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사이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이 야당 추천위원 반대에 10번 표결해도 결과가 똑같을 것이란 당연직 이찬희 변협회장의 인터뷰를 두고 야당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야당 추천위원을 정치 대리인으로 지칭했다며 반발했는데요.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두고 여야는 물론이고 이 추천위원까지 분열된 가운데 다음 주 여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만나 합의점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벌써부터 동남권 신공항 이름을 어떻게 할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또 해외 사례는 어떤지 짚어보겠습니다. 검증이 발표가 나자마자 여당에선 가덕도 신공항을 기정사실화시키고 노무현 공항이라는 명칭까지 흘리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이 발언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반응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이런 비난을 수용해서 공항 이름을 붙이면 좋겠다면서 가덕도 노무현 국제공항이라는 제안을 영문명까지 적어 올린 겁니다. 동남권 신공항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본격 논의가 시작됐죠. 공항 건립에 크게 기여한 사람의 이름을 붙인 사례, 전 세계적으로 찾기 어려운 건 아닙니다. 건립 주역인 전 시장의 이름을 붙인 뉴욕의 국내선 전용 공항, 라과디아 공항이 대표적입니다. 또 다른 의견도 나왔습니다. 음식평론가 황교익 씨, 굳이 정치인의 이름을 붙이겠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좋겠다며 경상도에 있는 공항에 김대중 이름 석자를 붙이면 지긋지긋한 지역감정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적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제안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야권은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 노 전 대통령 스스로도 마땅치 않아 할 것 같다면서 오거돈 국제공항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냈습니다. 오 전 부산시장 성추행으로 보궐선거가 생겼고 그 선거용으로 가덕도를 살려내는 것 아니냐면서 다소 비꼰 표현을 한 겁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문 대통령 각하의 선물이니 문재인 공항이 어떻겠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아직 사람 이름이 붙은 공항은 없지만 외국은 비교적 흔합니다. 프랑스 파리의 샤를 드골 공항, 미국 뉴욕의 존 F 케네디 공항은 정치인의 이름을 붙였고 이탈리아 로마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국제공항, 몽골 수도의 징기스탄 국제공항은 역사적인 인물의 이름을 땄습니다. 우리로 치면 세종대왕 국제공항 이런 셈이겠죠. 연예인이나 유명 운동선수의 이름도 들어갑니다. 미국 루이빌 공항은 세계적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 영국 리버풀 공항은 비틀스의 멤버였던 존 레넌 이름이 포함이 되고요. 포르투갈 마데이라에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 출신인 축구 스타 호날두가 유로 2016 우승을 이끈 뒤에 이름을 붙인 건데 생존하는 인물의 이름이 공항에 들어간 건 꽤 이례적인 일입니다. 천억 원에 달하는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을 받기 위해 검찰이 전 씨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는데요. 법원이 자택 본체와 정원에 대한 압류가 위법하다면서 전 씨 측의 이의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별채는 불법 재산에 해당돼 압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호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서울고등법원은 조금 전인 오후 1시 50분쯤 전두환 씨 측이 신청한 재판 집행 이의 사건에 대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요지는 전 씨 자택 본체와 정원, 압류 처분을 취소한다는 건데요. 재판부는 본체와 정원의 경우 전 씨가 대통령 취임 전 취득해 공무원 범죄몰수법상 불법 재산으로 취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본체 토지는 부인 이순자 씨가 1969년 소유권을 취득해 전 씨가 대통령 재임 기간 받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본체 건물 역시 대통령 취임 전부터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해 1987년 등기를 완료했다며 불법 소익으로 형성됐다고 볼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원은 전 씨가 대통령 취임 전인 1980년 6월 소유권을 취득해 공무원 범죄몰수법상 불법 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본체와 정원이 전 씨의 차명 재산에 해당할 경우 전 씨 앞으로 소유자 명의를 회복한 다음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향후 압류 집행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압류 집행 적법 결정이 내려진 별채는 전 씨 처남이 불법 재산으로 취득했고 전 씨 며느리가 불법 재산인 정황을 알면서 취득했다며 전 씨 측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네, 한동호 기자, 오늘 재판 결과가 확정된 건 아닌 거죠? 네, 오늘 재판은 1심이라 확정 판결이 아닌데요. 전 씨 측과 검찰 모두 대법원에 재항고하지 않으면 오늘 판결은 확정됩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재항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중앙지검은 오늘 법원의 결정문을 면밀히 분석해서 이의 신청을 인용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항고를 제기하고 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1997년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0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절반가량만 추징금을 납부해 현재 991억 원을 안 낸 상태입니다. 국가는 추징금 환수를 위해 2013년 전 씨가 거주하는 연희동 자택을 압류했고요. 검찰은 지난 2018년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고 집은 51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 씨 측은 공매 처분 재판이 부당하다며 재판 집행에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3월 전 씨 측의 가처분 신청 승소로 공매 처분은 일시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오늘 1심 판결은 지난 2018년 12월 19일 이의 신청서가 처음 법원에 접수된 뒤 1년 11개월 만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법에서 YTN 한동우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면서 국내외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 원대 소송 1심에서 졌습니다. 재판부는 흡연이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이고 관련 질병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건강보험공단은 국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담배 회사를 상대로 5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습니다. 하루 한 갑씩 20년 넘게 담배를 피우고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 3,400여 명에 대해 공단이 부담한 보험료를 물어내라는 취지입니다. 6년여 동안 15차례 변론을 진행한 끝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에서 담배 회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건보공단이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는 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담배 회사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공단뿐 아니라 보험료를 받은 흡연자들도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은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담배 회사들이 법령에 따라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이나 청소년 판매 금지 문구를 담배값에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흡연을 시작하고 계속할지는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폐암 발병은 개인 생활 습관 등 흡연이 아닌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되려면 다른 위험 인자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증명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건보공단 측은 충격적이고 안타깝다면서 앞으로도 담배 피해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단히 충격적이고 또한 안타까운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문제를 규명해 나가고 또 법률적으로도 인정받는 노력을 계속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역시 해외에서는 승소한 사례도 있는데 우리나라 사법부가 시대착오적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4년 개인 흡연자들이 담배 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폐암과 흡연의 인과관계를 개별 상황에 따라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건보공단은 15,000쪽에 달하는 증거를 제출하며 6년 동안 소송을 진행했지만 과거와 마찬가지로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이른바 추윤 갈등 일촉즉발의 양상입니다. 어제 초유의 검찰총장 대면 조사가 불발되면서 정면 충돌은 일단 피했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이 이를 감찰 거부로 규정하고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에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원래 어제 법무부에서 윤 총장에 대한 그 방문 조사를 할 예정이었는데 오후 2시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방문 조사가 취소됐다라고 하면서 그 대검의 비협조 때문에 취소했다 이렇게 밝힌 거죠? 네네. 그 대검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근데 이제 이 서면 조사는 그러니까 서면 조사를 먼저 해야 되고 방문 조사는 어렵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표시를 했는데 사실은 대검에서 이렇게 대응하는 방식 자체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감찰 대상이나 감사 대상이 대검찰청이 아닙니다. 그 검찰총장 개인에 대한 감찰이기 때문에 그걸 대검이 어떤 대검에서 직책을 맡고 있는 분이 그런 입장을 표시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거든요. 혹여 뭐 비서실 정도라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 정책과장 같은 분들이 이제 나와서 그런 입장을 밝히는 것 자체가 이 대검이 무슨 어떻게 보면 개인의 감찰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뭐 이렇게 아주 그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자신들만이 이렇게 어떤 성을 이루고 그거에 대해서 똘똘 뭉쳐서 이런 식으로 항명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대응 방식 자체도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네, 지금 관련된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변호사님 그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대검 말씀하셨는데 법무부에서 어제 출입기자들 상대로 대검의 비협조로 그 방문 조사가 무산됐다라고 밝혔다라는 거를 지금 관련된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앞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대검에서 그 지금 변호사님께서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시는 거는 감찰의 대상은 윤석열 검찰총장 개인인데 그렇습니다. 이것을 왜 대검이라는 조직에서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느냐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법무부에서 밝힌 것도 대검이 불응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실제는 검찰총장의 개인적인 사적인 비가 이제 언급된 것이 아니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의혹 제기를 장관이 하면서 감찰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 대검에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큰 문제는 없다고 보이고 그렇게 따지면 법무장관께서 지난 아드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있을 때 법무부에서 또 입장을 전한 것도 있어요. 이런 부분과는 비교해 보면 대검이 공식적인 대응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이고 오히려 대검에게 그 조사 자체를 먼저 들어간 것이 사전 설명 없이 저는 관련법 취지에 조금 반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이게 감찰 그러면 사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사정 업무도 있고 인사를 위한 세평 수집이죠. 사정 업무도 있고 행정감사, 뭐 수사사무감사 이렇게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사안과 같이 이렇게 비위에 대한 조사 업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비위에 대한 조사 업무는 사실 엄격한 요건 하에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먼저 이해관계인들한테 여러 가지 수집을 한 뒤에 이것이 근거가 있다, 조사할 만하다. 그럴 때 조사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서면 조사든 대면 조사든 다 조사는 그렇게 엄격한 요건 하에서 하게끔 법에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법무부가 조금 물론 많은 그 어떤 관계인으로부터 수집한 증거 자료를 밝히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그런 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보면 조금 무리하고 성급한 시도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법무부 감찰 규정을 보면 15조에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만한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감찰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 지금 검찰총장 개인에 대해서 법무부가 문제 삼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검찰 보고사무 규칙 위반, 법령 위반인 거죠. 그 법령 위반이라는 건 결과적으로는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게 됩니다. 그래서 명백히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감찰을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면 조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대면 조사를 할 것인지 그거는 감찰을 수행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그 대상자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뭐 저 대검에서는 뭐 그 예를 들면 법무부 감찰 규정 3조 4호를 들어가지고 뭐 충분한 시간과 준비 기간을 주어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 반응을 보였던 것 같은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 그 자료의 제출을 충분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부여하라는 취지이지 이렇게 서면 조사나 대면 조사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지금 이번에 그 법무부에서 2명의 검사가 파견 간 건 바로 그냥 대면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또 어느 날짜에 이렇게 대면 조사를 진행할 것인지 그 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갔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조차 거부하는 거는 이거 명백하게 그냥 감찰 자체를 받지 않겠다. 감찰권자가 그 지휘감독권자로서 법무부 장관이 감찰권을 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불응하겠다라는 의사표시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이게 법에는 조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조사는 통상 서면이든 대면이든 특정인을 상대로 해서 묻는 거예요. 조자라는 게 묻고 답변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조사는 변호사님 말씀 주셨지만 거기에 더해서 그런 것을 범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걸 대검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평 이해관계인들에게 세평을 수집해 봤더니 징계 처분의 대상자일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발견이 됐다. 그럴 경우에는 불러서든 방문해서든 서면이든 그 사람한테 묻고 대답하게 하는 이 조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대검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법무부가 대검의 그런 해명에 대해서 또는 해명 요구에 대해서 우리 이런 자료가 있다라고 이게 공개적으로 언론에 밝히지 않고 직접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대검 그 참모라인을 통해서건 아니면 윤석열 총장에게. 그래서 설득이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응한다. 그럼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런 의혹이 있는 거죠. 이 감찰을 할 만한 조사를 할 만한 사유가 없으니까 징계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감찰 사유를 하나 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무리한 시도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제가 말한 이런 그 시각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이런 시각을 불식시키려면 충분히 우리 근거가 있다라고 해서 그런 근거 있다는 것을 제시해 주는 것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본인이 스스로 얘기했어요. 뭐냐면 그때 야당 정치인에 대한 비리를 먼저 보고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안 합니까? 그거는 검찰 보고사무 규칙 명백히 위반하는 거죠. 라임과 관련된 예, 맞습니다. 3조에 분명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정치인 등의 유력 정치인 등에 대한 수사가 있으면 반드시 보고를 하게 돼 있고 특히 2조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심지어 그 해당 검사장이 검찰총장에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보고를 못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에게는 반드시 보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잠시만 이게 그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그 서로 의견 충돌이 있는지를 알려면 감찰 대상 사건을 좀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준비된 그래픽이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픽 띄워주시죠. 네. 윤석열 총장 감찰 조사 사건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지금 앞에 보시고 있는 것처럼 라임 사태 관련해 가지고 검사가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라임 사태 관련해서 야당 정치인 수사에 대해서 적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다음에 수사를 무마한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에 옵티머스에 대한 기관 고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 당시 옵티머스를 변론했던 변호인이 그 국정농단 수사 그 특별수사팀에서 같이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이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수사 대상이던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언론사 사주인데 예를 들면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6건의 소송이 이미 그 형사 사건들이 그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삼성전자하고 특수한 관계에 있는데 그런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가 그때 서울중앙지검장에서 굉장히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좀 부적절한 언행들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의혹들이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회의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고자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 감찰권을 발동한 거거든요. 그거는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가 요구하는 것이고 국회가 요구한 거에 장관으로서 당연한 대응으로 그걸 반응한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다는데 이거를
아예 그 일정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는 감찰 자체를 갖다 거부하는 걸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저 설명을 드리면 일단 검사 접대 의혹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그 당시에 했던 남부지검장도 본인도 보고받지 못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그 밑에를 감찰해가지고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이를 법무장관한테 보고 안 했다. 총장이 아니죠. 대검이 보고하는 주체죠. 총장이 보고하는 주체는 아닙니다. 그럼 당시에 대검 참모였던 반부패부장 심재철 현 그 검찰국장이 보고를 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건 라임 사태 관련된 거 말씀하신 그러니까 거죠? 검찰총장이 그걸 보고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 아니면 이 부분이 총장 자체가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 사실 살펴볼 분이 많았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정치수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여당은 다 지금 보고가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야당의 경우는 직보했기 때문에 중간에 있던 심재철 반부패 부장이 그거를 법무부에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검찰총장이 야 나한테 직보해. 그리고 심재철 반부패장이 얘기하지 마. 이렇게 했다는 사실이 나오지 않으면 대검 자체가 보고 안 한 걸 탓해야지 검찰총장이 개입해가지고 이 부분이 문제 생겼다. 이걸 입증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이런 게 안 나오면 부장도 검찰총장의 참모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남부지검장이 반부패부장에게 안 한 게 탓을 해야지 이걸 검찰총장한테 직보해가지고 검찰총장이 당연히 본인은 심재철 반부패부장이 알았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으면 총장이 감찰 대상이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은 저도 사실은 감찰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저 부분은. 그런데 변호인과의 어떤 이력이 겹치는 부분만 갖고 감찰을 시작할 수 있느냐. 좀 더 구체적인 정황이나 단서가 주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하나는 의심이 들고요. 지금 옵티머스 관련된 거는 전파진흥원 관련된 그렇죠. 내용인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수사대 언론사저 사중 모임 저 부분은 이 검사윤리 강령에 보면 사실은 이해관계가 접촉하지 못하도록 돼 있죠. 근데 검찰총장 입장에서 보면 전국 검찰이 다 수사하는 사건에 누구도 만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침에 보면은 직근상급자의 경우까지만 나와요. 그러니까 검사가 여러 가지 사건을 수사하는데 그 대상자를 만나지 말라는 것은 직근상급자, 부장검사 또는 주임검사 부장이면 차장검사 이렇게까지만 나오기 때문에 저 부분도 법리상 보면 사실은 감찰 대상이 되기에는 색다른 또 다른 추가적인 단서가 나오지 않으면 어렵다. 네, 지금 그 조금 전에 지금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나갔는데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대검 쪽에서는 법무부 그 절차에 따라서 설명을 요구하면 서면으로는 답변을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굳이 이렇게 대면 조사를 하려는 이유는 뭐냐 이런 좀 시각 차이가 좀 있는 것 이런 같아요. 부분도 사실은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게 감찰 대상자가 조사의 방법을 어떻게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합니까? 그거는 감찰을 시행하는 감찰관이 감찰 담당관이나 감찰관이 결정하는 것이지 그 감찰 대상자가 그렇게 결정할 수 있다면 마치 그러면 수사 대상자가 나는 그 서면조사 받겠다, 나는 출석조사 응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응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출석조사 내지는 대면조사가 필요한 이유가 그 진술과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 답변의 어떤 신빙성 그런 것들을 감찰 담당관의 의견으로서 다시 밝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당연히 대면 조사를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 조사만 반드시 하고 사전에 그리고 질문지를 보내라 이거 그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대응이라는 겁니다. 네, 감찰을 받는 사람이 그 감찰의 방법을 정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방식으로 언제 감찰을 이제 이런 대면 조사를 진행할 것이냐 아니면 기타 어떤 다른 조사 방식을 진행할 것이냐 그 일정 협의하러 간 검사 2명을 그냥 돌려보낸 거는 그 자체로 더더욱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수사나 감찰이나 다 사실 인권 보장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검찰총장이라고 해서 인권이 없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현 정부나 현 법무장관이 내세운 것이 인권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규칙도 개정하고 하셨는데 감찰 이 법의 이 규정에 훈령에 그렇게 정해놨단 말이죠. 그렇게 감찰을 조사라는 것은 감찰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일단 제시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걸 피의자로 전환하면 피의자 입장에서도 나를 왜 부르는지 그 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얘기해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 자체를 지금 법무부에서 만약 구체적으로 그건 제3자한테 갖다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누설의 우려가 있어서 안 된다. 너무 궁색하죠. 왜냐하면 검찰총장인 윤석열을 감찰하는 건데 윤석열 개인을 감찰하는 게 아니고 그럼 참모한테 갖다 주는 것은 뭐 참모 스스로가 난 이거 못하겠어라고 하지 않는 한 굳이 너 당신 책임져라 이렇게 어떤 다짐받고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안 주고 감찰 사실 뭔지도 지금 언론에 나온 거 이외에는 검찰총장에 전달된 바 없는 걸로 알려져 있단 말이죠. 이런 감찰은 조금 낯설다. 분명히 그 4건에 대해서 감찰을 시행하겠다고
법무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그러면 그 4건에 대해서 이미 밝혀서 어떠한 문제가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감찰을 진행하는지 충분히 자신이 판단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어떠한 자료를 또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건지 그 자체를 솔직히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지금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명분 쌓기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요? 아니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들이 어느 정도 다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 사실관계를 드러나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감찰 조사입니다. 이 감찰 조사의 결과 만약에 정말 비위행위가 있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그리고 이런 법무부 훈령의 이 감찰 규정에 따르면 이렇게 중대한 사건의 경우에는 일정 부분 그 결과도 공개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께 충분히 공개되고 그래서 적정 수위에 만약에 징계가 필요하다 그런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면. 가급적 바람직하지 않지만 검찰총장이라도 당연히 징계 대상이 될 수 있고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순서가 좀 바뀌었다고 보는 게 변호사님 말씀 중에 징계를 하기 위해서 감찰하는 건 아니죠. 감찰을 해서 보니까 징계할 사유가 발생하면 징계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그런 지금 우려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징계를 하기 위해서 끝까지 감찰한다는 거죠. 아까 저 3가지 중에 2가지는 현재 검찰총장이 연관돼 있다는 단서가 아직 드러난 바가 없어요. 언론에 비춰보더라도. 그런데 4가지, 그러니까 법무부 스스로도 2가지는 아직까지 법무장관, 검찰총장이 감찰 대상자라고 한 것이 없어요. 옵티머스 관련된 데서만 있단 말이죠. 그다음 언론 사주 이 부분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감찰 대상자인 윤석열 총장은 어느 법위에서 내가 해명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아직 통보받지 못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감찰 단서는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무감사, 그다음에 수사사무감사, 그다음에 뭐 저 사정 업무하고 다른 거거든요. 어느 정도 조사할 수 있는 단서가 생겨야 조사할 수 있는 거. 수사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법무부가 조금 더 신중한 행보를 보이는 게 어떤가. 네. 일단 어제 방문 대면 조사는 불발이 됐습니다. 불발이 됐는데 법무부가 어제 출입기자들한테 보낸 문자 공지를 보면 수사나 비위 감찰에는 지휘 공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고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던데 어떤 절차가 남아 있겠습니까? 사실은 법무부 감찰 규정에 이미 있습니다. 감찰 대상자의 협조 의무가 있고요.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증거물이나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야 되고 그다음에 출석과 진술서 혹시 자신이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출석과 진술서 제출을 통해서 그 의견을 피력해야 되고 기타 감찰 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다 해야 됩니다. 이게 공무원으로서 본인이 갖고 있는 직무상 의무거든요. 만약에 이거에 불응하게 되면 2항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1항에 규정된 협조사항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그 자체를 감찰 사안으로 처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까 얘기한 직무상 의무 위반, 그러니까 검사징계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감찰 사유가 됩니다. 윤 총장의 대응은 어떨까요? 아마 또 다른 감찰 사유 또는 감찰 사유, 징계 사유가 없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아마 징계 청구를 위한 감찰을 시작을 할 걸로 보이는데 거기에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경우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윤 총장 입장에서는 이것이 아마 징계 청구가 이루어진다면 끝까지 법적 다툼을 할 것 같아요. 뭐 집행정지도 하고 왜냐하면 그 법무부의 그 징계위원회라는 구성 자체가 법무장관이 거의 죄송합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죠. 법무장관이 위원장이고 차관, 그다음 법무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그다음 법무장관이 임명하는 뭐 그 외 한두 명 이렇기 때문에 7명의 징계위원회가 거의 법무장관의 영향력 하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사실은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총장 입장에서는 이번에 만약에 징계 청구를 강행한다면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앞으로도 당분간 좀 이어질 것 같으니까 추후 경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공수처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2가지 상반된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공수처 야당, 그러니까 현재 민주당이 야당한테 거부권을 주기로 법안을 통과시킬 때는 거부권을 주기로 해놓고선 왜 이제 와서 말을 바꾸냐라는 시각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렇다고 막연하게 시간 끌기를 하는데 무작정 거부권을 줄 수도 없지 않느냐 이런 상반된 시각이 있습니다. 각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사실은 이 비토권이라는 건 굉장히 공수처라는 게 정치적 중립성이 고도로 요구되지 않겠습니까? 그 고도로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고 사실은 되게 좋은 제도입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처럼 이제 아예 이 공수처 출범을 막는 어떤 그런 이제 공수처 자체를 갖다가 무력화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악용을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국민의힘은 그 나중에라도 이런 그 굉장히 정치적 중립성을 높여줄 수 있는 이런 수단을 무력화하는 데 대해서 분명하게 국민들로부터 정치적 책임을 추궁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무력화 결과적으로 공수처가 출범을 못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것은 부수적인 결과예요. 그러니까 비토권을 준 이유가 야당이 찬성하는 인물이 공수처장, 최소한 야당이 반대하지 않는 인물이 공수처장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치적으로 무난한 인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한 제도적 취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4+1을 해가지고 통과시킨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인물을 서로 간의 협의를 통해서 선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수처 출범이 미뤄진다고 해서 이것을 비토권의 문제로 본다면 그럼 국회 내에 있는 모든 특별 의결 정족수는 어떤 겁니까? 아니 근데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지금 있다고 인정되는 뭐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도 인터뷰에서 밝혔거든요. 뭐냐면 심지어 야당 의원 측이 추천한 위원조차도 그러니까 후보조차도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추천위원 같은 경우는, 야당 추천위원 같은 경우는 나는 오늘 무조건 반대하겠다. 그냥 이유가 없어요. 오늘 무조건 반대하겠다. 이거는 도대체 공수처 출범에 정말 진위가 있으셔서 여기 나오셔서 그 회의에 참석하신 건지, 오로지 과거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특조위를 무산시킬 때 하던 방식으로 그런 목적과 의도로 그 위원회에 참석하신 건지, 그 저희와 의도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조금 더 이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그분은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은 내가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 추천할 만한 대상을. 그러니까 조금 더 논의를 하자. 그 논의가 물론 변호사님 말씀대로 3번만 지금 회의를 했어요. 근데 10번, 20번 한 것도 아닙니다. 3번 회의 끝에 이거 끝났으니까 우리 해산하자, 자진 해산하는 이런 추천위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밤샘이라도 해서 그날 끝내자고 얘기했던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과거 다 아시겠지만 대법관 추천위원회라든가 검찰총장 추천위원회 같은 경우 당일날 그냥 결정합니다. 하루에. 그래서 결국 본인은 아직까지 못 정했다고 하니까, 만약 그런 사태가 끝까지 이어진다면 변호사님 말씀 저도 찬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자진 해산이라는 제도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장 내지 3분의 1 이상이 열자라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2명이에요. 3분의 1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열자라고 해서 다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이것이 원래 법 취지를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공수처장 거부권과 관련해서 그 두 분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위원이 7명인데 현행법상은 6명이 동의를 해야지 최종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7명 중에 6명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의 그 추천위원이 2명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동의가 없으면 사실상 후보 추천을 할 수 없는 구조다. 그래서 거부권이 주어졌다라는 말씀을 갖고 이렇게 서로 그 언쟁을 벌이시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전국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300명을 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63명 늘어서 누적 환자는 3만 1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320명으로 전날보다 27명 늘었고, 지난 8월 말 이후 석 달 만에 처음으로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내일 중등교사 임용고시 1차 필기시험을 하루 앞두고 전국 수험생이 몰리는 노량진 임용고시 전문학원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18일부터 오늘까지 사흘 동안 학원 수강생과 지인 등 최소 3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학원은 전국에서 수백 명이 몰려드는 대형 학원으로 관련 확진자도 현재까지 서울과 인천, 부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북, 전주, 익산 등 여러 지역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확진자 동선과 학원 체류 시간 등을 고려해서 학원 수강생과 직원 등 214명의 자가격리 조치를 내리고 진단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잠잠했던 전라북도도 코로나19 방역에 비상이 다시 걸렸습니다. 익산 원광대병원 집단 감염 등의 영향으로 하루 사이 확진자가 처음으로 20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오점곤 기자입니다. 20대 간호사가 처음 확진된 이후에 사실상 전수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익산 원광대학교 병원. 추가로 9명의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입원 환자와 보호자, 직원 등 병원 내 감염자가 7명, 병원 밖 접촉에 의한 감염자는 4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 당국과 병원 측은
첫 확진자가 발생한 병동에 대해서는 동일 집단, 즉 코호트 격리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감염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병동을 전체를 관리를 했는데요. 거기에 있던 다른 환자분들도 전부 1인실로 옮겨드리고 그 병동을 드나들었던 모든 의료진에 대해서 전체 업무 배제를 통해서 검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추가 확진자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위치 추적과 카드 사용 내역 조회 등을 통해서 동선과 추가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노량진에 있는 교사 임용 단기 학원 관련 확진자가 6명이나 쏟아지면서 상황은 더 악화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하루 사이 확진자가 20명 이상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우선 전주와 익산시에 대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해당 병동에 대한 코호트 조치를 이행하는 등 상황이 심각합니다. 우리 도는 이번 감염을 지역 내 대량 확산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불씨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연말연시를 맞아서 각종 모임이나 이동이 많을 것으로 우려하고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포함한 일가족 3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춘천시는 40대 A씨와 초등학생 자녀 2명이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확진 판정을 받은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고 학생과 교직원 등 1,175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경북에서 하루 사이 코로나19 확진자 10명이 발생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어제 하루 사이 지역 감염 환자 7명과 해외 유입 환자 3명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산에서는 확진자와 접촉한 10대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천에서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20대 대학생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학생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학생은 제주 65번째 확진자입니다. 이 학생은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 서울 방문 이후 어제 발열과 오한 등의 증세로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다른 3개 국제학교에 2주 동안 등교를 중단하고 원격 수업을 권고했습니다. 국방부는 군부대 내에서 간부와 병사 등 7명이 코로나19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인천 육군부대 간부 1명과 파주와 포천, 연천부대 병사 3명, 진해 해군부대 간부 1명, 국군복지단 소속 공무직 근로자 1명, 국방부 근무지원단 병사 1명 등입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공식화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수도권은 지역사회 유행이 본격화해 대규모 유행으로 진행되는 양상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은 감염 확산 속도가 빨라 매일 20명 내외의 환자 증가가 계속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 수도권 환자 증가 추세가 완화되지 않고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200명에 도달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을 충족한다면 2주가 지나지 않더라도 2단계 격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는 데 대해 연말 각종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고 가급적 집안에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 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에서 다시 한번 K방역이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일주일 동안 40대 이하 확진자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늘어났다며 젊은 층은 무증상 감염이 많아 확산 범위와 속도를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연말 송년회와 회식을 연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와 다국적 제약사죠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임상 3상 시험 결과를 다음 달 25일 이전까지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의 앤드루 폴라드 소장이 현지 시각 19일 B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크리스마스 이전에 코로나19 백신의 임상 3상 시험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we are optimistic that we'll be able to do that before Christmas, and obviously we'll share that with you as soon as we can at that point. 폴라드 소장은 이어 백신 개발은 화이자 모더나와의 경쟁이 아니라며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과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은 8월부터 임상 3상 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이자, 모더나가 개발한 mRNA 백신과 달리 이 백신은 침팬지에서 발견되는 감기 바이러스를 약화해 만들었습니다. 옥스퍼드대와 아스트라제네카는 현지 시각 19일 560명이 참가한 임상 2상 시험 결과를 발표했는데 강력한 면역 반응을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감염 시 중증이 되기 쉽고 사망 위험이 큰 고령층에서도 강한 면역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옥스퍼드대와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1회 접종 가격이 $4, 우리 돈으로 약 4,500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화이자나 모더나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코로나19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해 현재 쓰이고 있는 렘데시비르와 관절염 치료제 바리시티닙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 사용 승인을 했다고 AP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FDA는 오늘 두 약의 동시 사용을 긴급 승인하면서 사용 대상을 산소 치료가 필요한 성인 입원 환자와 2살 이상 어린이로 한정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 입원 환자에 대한 렘데시비르 사용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사망률, 인공호흡기 필요성, 임상적인 증상 호전 시간 등 중요한 결과에 렘데시비르가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지침 개발그룹 전문가 패널들이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위해 가능성뿐 아니라 비교적 높은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권고라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옷깃을 파고드는 칼바람에 자꾸 몸을 움츠리게 됩니다.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겨울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3.3도, 대구 10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0도가량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파주 영하 5도, 대전 영하 1도, 서울 1도로 체감 온도는 대부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에 구름 많은 가운데 공기 깨끗하겠습니다. 동해안에는 휴일까지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에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에는 또다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